검찰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최근 1년 사이에 200여 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흘에 2번 꼴입니다.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에게 전화를 건 횟수는 153차례에 달했고요. 반대로 이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건 횟수도 64차례나 됐습니다.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통화 횟수로 봐서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던 이 총리의 주장과는 배치가 되는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완구 총리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성 전 회장과는 국회의원을 같이 했던 사이일 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성완종 전 회장하고 200여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드렸어요. 고생드렸어요. 뭐 관련 보도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하하, 참, 민주말. 아니, 국회의원, 그래. 국회의원을 같이 했고 1년인데, 하여튼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신과 성완종의 인연에 대해서 1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1년여 동안 업무 관계로 200여 차례 통화한 것이 결코 많은 횟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실제 국회의원으로 함께 일했던 기간을 보면요. 이 총리가 재선거로 19대 국회에 들어온 지난해 2월부터 성 전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6월까지 단 4개월에 불과합니다. 잇따른 거짓 해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완구 총리, 즉각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만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지금 이슈 대담에서 이 문제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백희정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틀에 한 번 꼴이죠. 217차례, 1년여 동안. 근데 이제 전화 간 거는 64차례. 이완구 총리가 이제 성완종 전 회장에게 전화 건 건 64차례. 성완종 전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전화 건 건 153차례. 물론 여기에는 몇 차례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턴 콜이 됐건 뭐가 됐던 간에 전화가 좀 생각보다 많아요. 친하신 분하고 그렇게 전화 자주 하세요? 전화를 1년에 200 몇 차례라면 어쨌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뭐 통화가 됐거나 이틀에 한 번 꼴은 됩니다. 예, 그 사실 뭐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굉장히 뭐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뭐 사실 이렇게 뭐 통화 오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물론 성완종 회장이 일방적으로 이완구 총리한테 했었을 가능성도 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시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시기가 대체적으로 보면 집중되는 시기가 성완종 회장이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하고 나서 최근까지의 시기가 좀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 중에서 정작 그 이완구 총리 만났다나 의정 활동을 같이 한 건 4개월뿐이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7월 이후부터 그 이유가 많은데 그 이유라고 하게 되면 성완종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본인에게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을 때 집중이 됐다는 거죠. 그때 이완구 총리에게 성완종 회장이 집중적으로 통화를 시도를 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뭔가 부탁할 거나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이런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완구 총리 아까 보니까 뭐 1년뿐만 뭐 이렇게 마이크에서 흐리시는데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스텝이 꼬인 게 처음에 그냥 야, 나 잘 알아. 당연하지. 의정활동도 같이 하고 같은 충청도도 왜 모르냐. 자주 만났어. 근데 나 돈을 안 받았다? 이랬으면 이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성완종 회장이 일방적으로 이완구 총리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건데 처음에 애초에 나 잘 모른다. 안 친하다. 자주 만난 적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 이게 가면 갈수록 이완구 총리가 스텝이 좀 꼬이시는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지켜보기에. 예. 네, 그 이완구 총리께서 이제 그 측근들 증언이 보면 뭐 보도도 된 건 사항입니다만 홍성 서장 1981년도 홍성 서장 하실 때부터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왔다 이제 이런 증언들이 있는데 사실상 같은 충남권이고 또 같은 당 소속이실 때도 있고 또 같은 국회의원이시고 그럼에도 이제 충청 포럼에 난 가입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친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변소를 하시는 부분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인연을 가지고 뭐 친하지 않다, 만난 사실이 없다. 물론 우리 김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만났다. 하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방어적인 측면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뭐 별로 많이 사실 없다. 수사하는 경험상 그런 경우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사하는 사람 뭐 입장에서 사실상 볼 때는. 객관적인 수사 경험칙상 말씀드리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변명을 하신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상황, 같은 시간, 장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또 같은 그 동양 쪽, 같은 의원, 또 같은 당 이런 부분을 충청 포럼에 난 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정치인들로부터 뭐 어떤 그 한 푼의 돈도 안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른 문제지만 이렇게 변명하는 게 또 그 청양 군수 쪽에 뭐 1년에 한도 내에서 1,000만 원 뭐 이렇게 2,000만 원씩 그 정치 자금도 이렇게 그 받으신 거. 이런 측면들이 보도가 후원금이죠. 정치 후원금. 의원이죠. 네네. 예.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예. 조금은 조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이게 보면 말이죠. 그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총리한테 전화한 게 153회예요. 그런데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회장한테 전화한 게 64회거든요. 대부분 보면 전화는 아쉬운 사람이 뭐 부탁할 걸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를 비교하면 성완종 회장의 의리고 이완구 총리가 좀 가까운 관계에 있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뭐 그런 통화 그 횟수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완구 총리가 처음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이렇게 많은 이 파란을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뭐냐면 나는 같은 충청도 사람이고 충청도 정치인이다. 더군다나 새누리당 같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뭐 지역 현안에서 굉장히 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같은 지역구지 않느냐. 굉장히 좀 잘 안다. 알지만 내 그 후보자 등록원 날 사무소에 왔던 건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왔을 가능성이 꽤 크지만 뭐 가서 만났다 하더라도 나는 돈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면 사실 팩트는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친해지도 않았다가 오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서 계속 새로운 증거들이 같다는 증거들이 더 우세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완구 총리가 돈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요. 그 전에 다른 사실들에서 뭔가 거짓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뭐 드러나기도 하다 보니까 정말 안 받았어도 받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사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예, 예. 여쭤보는 게 만일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안다. 근데 돈 안 받았다.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앞에 스텝이 좀 꼬여가지고 안 받긴 안 받았는데 스텝이 꼬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하고 수사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다르죠. 그러면 스텝이 꼬이면은 일단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진술에 지금 사실 뇌물이나 정치자금 공여는 밀폐된 공간에서 둘 사이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줬다, 나는 안 받았다 하면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냐는 걸로 귀결이 돼서 유무죄가 판단이 되는 건데 그러면 누구 말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그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 전후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줬다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럼 받았다는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면 결국 줬다는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성폭력 사건도 그렇고요. 뇌물 사건도 다 그렇습니다. 누구 말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느냐 그거 가지고 신빙성을 다투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약간의 어떤 측근이랄지 어떤 보조적인 증거만 있으면 결국 준 사람 말에 신빙성이 있다 보면 그 사람 말을 믿어서 결국 기소하게 되고 유죄 판결도 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김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게 경남 기업 측 인사들이 누군가에게 회유를 당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글쎄 뭐 경남기업 측 인사라기보다는 그 이완구 총리에 대한 좀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부터 좀 조직적인 회유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아주 확정된 건 아니겠으나 뭐 이완구 총리 쪽에서 조금 회유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먼저 드러난 게 지금 그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이완구 총리 쪽 전 운전기사에 대해서 현 비서관이 지금 조금 뭐 회유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결국 이완구 총리 측에서 본인에게 좀 불리한 게 나오는 거니까 이게 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들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제3의 인물의 성완종 전 회장 측근 11명에게 접촉 시도를 했다는 저런 부분들은 저건 아직 사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부분은 아닙니다. 약간의 의혹들인데 지금 성완종 전 회장 전 측근들 중에 지금 뭐 검찰에서 나오는 발 소식들에 의하면 뭐 CCTV도 지금 뭐 삭제가 됐다. 거기다가 증거인멸한 정황들도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누군가가 저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회유를 하고 어떤 증거에 대한 삭제를 지시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 제3의 밝혀진 것은 누군지에 없다. 대해서는 아하. 밝혀진 게 없고 약간의 의혹 단계에 의혹 머무르는 단계에 시점입니다. 있다. 그게 참 예. 네, 경남 기업 측 인사들이 이제 그 공중전화를 이용하거나 또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 전화를 가지고 접촉한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역발신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 내역을 하면 내 전화는 상대방이 걸려온 전화도 다시 그 통신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중전화도요. 지금 보통 그 일반적으로 간과하는 게 공중전화를 사용하면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중전화도 모두 이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공중전화로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황이 나오는데 그리고 근처에 CCTV는 또 있을 네, 거예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오히려 누구와 어떤 증거를 인멸할 목적 또 단합을 목적으로 어떤 은폐를 목적으로 통화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오히려 더 수사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실에 가서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고 해서 그게 지금 굉장히 논쟁거리 아니에요? 4월 4일 날. 예, 4월 오후 4일. 4시경에. 네, 오후 4시에요. 그런데 사실 이완구 총리가 처음에 독대한 적 없고 성완종 회장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요. 그 지방지 기자들이 몇 명이 이름을 안 밝히면서 왔다 간 걸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밀폐된 후보 사무실에서 둘이 독대하고 성완종 회장이 나가자 그다음에 선거 캠프에 측근을 불러서 들어오라고 했다. 그때 성완종 회장이 뭘 주고 갔나 이런 말 했다는 그런 진술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전일보에서 기자 하나가 그런 인터뷰를 한 거 언론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봤고 성완종이 독대한 사실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기자라고 하면 이제 객관적인 제3자지 않습니까? 이런 증거들이 사실 이완구 총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지금 또 이완구 총리 측에서 회유를 했다는 게 뭐냐면 한 3개월 정도 일한 윤모 씨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사는 성완종 회장을 그때 독대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완구 총리 비서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충청도 도청 거기 행사 갔다가 부여가 아니고 청양으로 간 거 맞죠? 청양으로 간 거 맞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모 기사가 계속 추궁하니까 귀찮아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녹취돼서 봐봐라 1억 원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이제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 어떤 거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신빙성을 갖다 다투기 위해서 이완구 총리 측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뭔가 회유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15일날 경남기업 분사 압수수색을 앞두고 특정 시간에 사내 CCTV가 꺼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관계자 얘기인데 삭제된 자료는 지워진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거인멸 시도와 연관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물론 경남기업 측은 부인을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요새 그 하드디스크에 지워도 다 복원되는 거를 알 텐데 그러면서도 삭제를 해요? 그런 경우도 삭제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또 왜요? 요새 또 기록들도 복원되는 것도 있지만 복원은 좀 힘든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하드디스크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다 되는 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컴퓨터에다 딜리트 이런 걸로 지우면 당연히 복원이 되는데 또 어떤 특정 방식을 써서 지우게 되면 복원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도 있고. 디가우싱 방식이면 아예 하드디스크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서 이제 안 자성이 되지만 노출되면 그렇다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들인데 그렇게 지웠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 조금 검찰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나오는 거를 저는 약간 이해할 수는 없는 게 검찰 전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압수수색은 이 성완종 리스트 나오기 전에 예전에 그 자원외교 수사 때만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때 아마 필요한 거 거의 다 가져왔을 시간이 있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할 때 여기 지금 자원외교만 가져오는 거고 옆에 보니까 리스트가 있네. 이거는 자원외교 아니라 안 가져와. 이랬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가져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 정도 지금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물이 다른 데로 빼놨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만약에 정말 중요한 그 성완종 리스트라는 장부를 그 교수님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사무실에 두겠습니까? 당연히 집에 두겠습니까? 그 특정한 다른 곳에 보관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 나가면서 어떤 시일도 꽤 지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가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는 거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지금 와서 검찰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이게 지금 경남기업에서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게
저는 좀 왠지 개운치가 않아요. 그런데 일단 그 자원외교 수사할 때 압수수색은 아마 계좌하고요. 비자금 거기에 집중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사하는 중에서 한모부장 수사하면서 이제 32억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그 중에서 이제 1억 원에 대해서 이제 홍지사와 관련된 걸 그걸 캐낸 건데요. 지금 그 이번에 2차 압수수색은요. 이모 씨라고 실제로 국회 보좌관을 했고 국회 이제 그 당선 무효형 받은 다음에 이제 수행 비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조사한 날 그날 바로 저녁에 압수수색 들어갔으면 어떤 정보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성완종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다 유출되고 파쇄가 되고 삭제되냐 그걸 생각해 보면 건진 거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세요? 네? 건진 거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나온 게 없고요. 지금 검찰 수사 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귀인을 기다리고 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귀인이라는 것은 뭐 물적 증거도 될 수 있고요. 근데 그 약간 뉘앙스는 아마 귀인이 곧 올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봐서 압수수색에서 뭘 발견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임원들이 있잖아요. 측근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비밀정보가 됐건 그에 관련된 증거가 발견되면 사실은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책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떤 돈이 비자금이 됐건 빼돌린 돈이 있다면 그 돈이 전부 다 정치와 관련된 돈이 된 게 아니고 예. 중간에 누가 또 가로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더 새로운 범법 행위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남교회 임원 측에서도 이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이 빼돌렸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별수사팀에서 자원외교 비리 관련한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제 이쪽은 정치 파티였던 그런 계좌나 자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 개연성 이런 것 때문에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완종 전 회장이 그 돌아가신 이후에 조직적으로 과연 은폐 시도를 했느냐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나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작 나머지 사람들이 오나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책임지고 이걸 은폐를 해야 되겠다는 지침이 있었으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는 또 어떤 제보의관 그런 압수수색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코 성과 없는 압수수색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수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권에서 오가는. 지금 검찰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부패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 정치개혁의 출발점을 삼겠다는 그런 말씀도 강하게 하셨고 아마 법무부 장관의 그런 얘기 저런 얘기들은 대통령 그 말을 그냥 받아서 한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원론적인 얘기인 거죠.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충분히 남겨둔 건데 문제는 여기서 확대의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와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팔다리들을 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이걸 잘못 확대했을 때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노릇이거든요. 물타기에다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완구 총리랑 뭐 홍준표 지사가 지금 뭐 가장 최우선 수사 대상에 올라왔는데 그 두 사람 수사한 다음에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야당에 대한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또 야당에서도 야 이거 물타기 아니냐라는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고 어떤 수사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도 굉장히 순수성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얘기한 저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우리나라 깨끗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팔다리를 내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이 한 얘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는 수사 논리로만 가겠다. 예. 뭐 저도 이제 수사를 오래 했으니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안을 가지고 8인방에 대한 수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외연적인 그런 빌미가 돼서 단서가 나오면 정치 관련된 정치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는 수사 논리로만 가겠다는 게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 중에 어떤 관련 자료나 근거가 나오면 계속해서 파 들어가겠다, 수사하겠다 이런 임팩트 있는 얘기죠. 그 법무부 장관이 딱 얘기하면 검사 분들은 굉장히 그 얘기를 쭉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칙으로는 상명하복 관계가 예, 뚜렷하니까. 원칙적으로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법무부 장관은 강요죠, 강요. 예. 근데 검사는 이제 독립의 원칙이라서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어요. 그럴 때는 결국 검찰이 어떠한 독립적으로 뭘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번에 뭐 부패와 전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이 뭐
이번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완구 총리가 뭐 부패와 전쟁하면서 담화 발표할 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몇 개월 전부터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마치 생색난다고. 그렇죠. 그리고 기획사 정하는 것처럼 예.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검찰이 마치 하수인처럼 보였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물론 법무장관이 얘기하면 뭐 사실 검찰총장이나 검찰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저 워딩은 뭘까요? 불법 정치자금의 그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것은 아마 수사팀으로부터 저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느 여권이 됐건 야권이 됐건 물론 메모지에 한정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대한 그러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증거를 전반적인 이미 확보했다? 일부 확보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저런 게 정치 전반에 대해서 확대할 시점이라고 했는데 수사가 유야무야해서 메모지에 한정되고 메모지에서 일부 한두 명만 딱 한다고 한다면 저 말을 왜 했냐고 또 야당부터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때 얘기할 때는 뭐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는 자꾸 이 특검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 김문성 대표 또 오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게 자꾸 여당에서 흘러나오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지금 메모지에 한정된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홍지사하고 이완구 총리 외에는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뭔가 결정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국민이 볼 때 분명 메모지 안에는 실세가 있고 친박이 있는데 이완구 총리 사실 친박으로 할 수 있나요? 돈 받은 거 이 정권 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사는 사실 친박이다 친한 정보 틀려요. 그래서 그 둘을 잡고 만약에 다른 야당 누가를 같이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물타게 되고 또 여기서 비난을 받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이 많이 바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세 분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